네, 디파이에 대한 논의가 많죠. 가상자산의 혁신적인 성장으로 인해 자산에 대한 정의도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 서비스에도 침투하여 디파이 상품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권호은 변호사님이 각 디파이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각 서비스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디파이란 무엇인가요? 네, 디파이에 대한 논의가 많죠.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인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디파이는 대출, 차용, 파생 상품 등 전통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통 은행과는 다르게 이 과정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개인 간 거래인 P2P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디파이의 단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앙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들이 현재로서는 사용자인 개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만 하더라도 모든 가상자산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크립토 담보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네, 크립토 담보 대출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담보 대출과 유사한 건데요. 가상화폐를 활용한 담보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알트코인을 빌린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알트코인의 변동성 리스크를 해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크립토 담보 대출도 금전 소비 대차에 적용을 받나요? 크립토 담보 대출이 전통적인 담보 대출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크립토 담보 대출에 금전 소비 대차와 관련된 규제들을 적용한다면은 가상 자산을 금전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립토 담보 대출은 금전 소비 대차와는 달리 해당하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률도 적용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민법의 소비대차법을 적용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크립토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을 제공한다고 한다면은, 즉 커스터디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은 이거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된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농사란 무엇인가요? 네, 이자 농사는 일드 파밍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드 파밍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일드 파밍은 자산을 예치해 놓고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여자에게 그 대가로 고정 또는 변동되는 어떤 이자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법정화폐, 원화 같은 거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면은 은행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대여자에게 이자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개념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자에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농사도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되나요? 이자농사가 은행이 하는 행위, 그 수신행위라고 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이자농사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저희도 문의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이 일단은 금전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자 농사를 하시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서비스 제공한다면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현재로서는 이자 제한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 제한법은 금전 대출에 해당하는 그런 법리죠. 그래서 이자 농사로 제공되는 이자는 금전에 대한 자본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용료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덱스란 무엇인가요? 네, 덱스는 Decentralized Exchange,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를 의미를 하는데요. 바이낸스, 빗썸, 업비트 이런 대형 거래소들은 서버 투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사용자가 거래 오더를 하면은 오더북이라는 또 중앙적인 센터에 등재가 돼서 오더북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매칭시키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거래소들은 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 즉 오더북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개입이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덱스의 경우에는 스왑이라는 기술에 기반한 P2P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에 따르면은 제3자의 개입 없이도 사용자들이 직접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덱스도 가상자산 사업자인가요? 현재로서는 덱스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매칭시키는 어떤 오더북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닐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덱스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매도 및 매수 제한을 게시할 수 있는 어떤 게시판, 그런 장만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의 정의에 따르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디파이 상품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덱스 거래소가 만약에 디파이 상품에 대한 통제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의 경우에는 플랫폼상의 어떤 거래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앙 컨트롤이 없는 P2P 거래가 주된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킹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모든 가상자산이 전부 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슈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차인건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